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7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두 주치를 그 녹화를 해서 하는데, 뭐 그동안에 사건이 많습니다. 뭐 4월 3일 그 이제 지난주 녹화한 게 오늘 나가고 있는데, 뭐 다음날 저 윤석열 파면 뭐 8대 0으로 될 거라고 그 예상을 해서 그런 말씀은 드린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 파기자판 문제가 아마 그 좀 심각한 문제게 대두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야, 대한민국 하여튼 예상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원식 의장이 뜬금없이 개헌을 들고 나온 바람에 이게 저 개헌 들고 나올 타이밍도 아니었고, 또 개헌을 제기해도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이 국회 담 넘는 거 이제 다 보셨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이 이미지가 좋아졌고,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야, 이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감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아마 뭐 잘 그 이미지를 관리하고 내란 진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은 이재명 그 다음에, 나이는 이재명 그 후보보다 꽤 많지만 그래도 뭐 아직 저 나이가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70이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이재명 그 대통령 다음번을 그 노려볼 수 있는 그 충분한 위치였는데, 이번에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예, 우리말에 중간은 가는데, 이번에 점수를 많이 깎였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 한 사흘 만에 걷어들였죠. 아니 한만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뻗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는 이 파기자판이 이제 개헌에 이제 쑥 밀렸고, 이제 그러다가 개헌은 거둬들였지만 더 큰 일이 나버렸죠. 한덕수라는 자가 저 교활합니다. 저 한덕수는 아마 뭐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냥 탄핵으로 끝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래서 정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버리는. 그전엔 마은혁뿐만 아니라 정계선, 조훈창 그 세 명을 다 임명을 안 해갖고 이제 그 탄핵을 당했고, 그거를 이제 최상목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두 명만 임명하는 꼼수를 부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엔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끼어 팔기로 대통령 몫이라는 거 두 명. 뭐 이건 이 일주일 후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덕수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제 그리고 한덕수를 탄핵한다 해도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뭐 법원으로 가든지 헌재에서 가든지 이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관 문제가 등장을 해서, 야, 저는 제가 참 순진한가 봐요. 내란 세력이 이제 꼼수를 필 게 파기자판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저쪽도 카드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파기자판은 아직은 좀 밀려 있는데, 뭐 우리 그래도 어떡합니까? 1부를 시작했으니까 2부 끝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와 파기자판은 나쁜 사례 중에서 크게 두 뭉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조봉암 사법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과거사를 갖고 장난을 친 거, 국가폭력 피해자들한테 이 대법원이 이 파기 자편을 통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승태의 사법거래와 관련돼 있는데,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요 파기 자편과 직접 관련 있는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주주의의 무덤이 됐어요. 양승태의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질 못했는데, 아마 이제 과거사 사건에서 배상금 이자 계산 기점 변경,
이게 뭐냐면은 불법 행위를 하면은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배상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폭력 사건이라는 게 수십 년 전 사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을 하니까 뭐 사건에 따라서는 뭐 이걸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글쎄 여기 써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배상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꼼수를 부렸냐면은 이자 발생 시점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재심에서 재심 항소심이 끝난 날로부터. 그러니까 재심 항소심이라는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뭐 끝난 게 불과 뭐 1, 2년,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이자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이 대폭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관들이 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국 충정해서 아이고 주먹이 뻐근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 충정을 발휘할 게 따로 있지. 이 정말로 우리나라 법관들의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 가치 기준이라는 게 뭐 지금도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조원창이나 이번에 또 추천받은 함상훈이나 뭐 버스 기사들이 뭐 2,400원, 800원 뭐 삥땅 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가차없이 해고하는 반면에 이 정말 고액 뇌물 받고 뭐 헤쳐먹은 놈들 수십억씩 헤쳐먹은 놈들은 뭐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아. 뭐 어쩌고 저쩌고 달아서 봐주는 판결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여튼 그런 전도된 가치관을 보이는 자들이 이 법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짓밟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죠. 이건 이제 긴급조치 사건, 국가배상 판결이 있을 때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아마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등에서 이제 이렇게 심포지엄 토론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액이 대폭 줄어드는 이 기가 막힌 판결이 여기 이제 보면 파기재판이라고 글씨가 좀 여기 있습니다. 좀 글씨를 키웠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이 요 무렵에 이제 재판에 계류 중인 거, 항소심에 계류 중인 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 또 이미 사건이 끝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2011년 1월 13일 날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함으로써 파기 재판을 한 게 세 사건이었는데 나포고부 서창덕 사건, 또 민족일보 사건, 우리 조용수 선생이 만든 민족일보가 5.16이 일어나면서 폐간되고 세 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2명은 감형이 되고 조용수라는 이 민족일보의 사장이었죠. 여기서 나서 잘하다가 일본에 가서 활동을 좀 하면서 일본에서 자금을 모아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민족일보를 만들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4.19가 나고 몇 달 뒤에 창간을 해서 1년을 채 안 나왔죠.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제치고 발행부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신문의 사장이었던 조용수 사장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람회 사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충청도 지역에서 이 아람회라는 게 뭐냐면 아람이라는 중학교 동창들이에요. 중학교 동창들 모임에서 아람이 100일 전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정부 비판을 했죠. 뭐 전두환 정권이 민간인 학살하고 이제 그랬을 때니까 거기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했는데 뭐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충남 도경에서 알아갖고 아주 고문을 심하게 해서 반국가단체 사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또 배상액이 이제 왕창 깎이게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 과거사 피해자들한테 아주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판결 파기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 박시현 대법관이에요. 저도 인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저 평판사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시위를 이제 그 한 학생들을 그 이제 굉장히 가벼운 그 처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 징역형이 아니고 즉심을 보내기도 했는데 즉심을 아주 가볍게 해서 징역 20, 그러니까 즉심 29일, 이제 즉심이 29일이 최장이잖아요. 그걸 따겨라 했는데 뭐 아주 가볍게 했다가 이제 영월로 좌천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이 된 다음에 이른바 독수리 우형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젊고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5분이 들어가서 대법원의 분위기를 상당히 바꿨는데, 그때 그 독수리 우형제 중에서 마청 역할을 한 그런 진보적인 대법관이었는데, 이 판결을 이상한 판결에 그 주심 판사였어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들은 얘기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을 안 하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가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가면은 그 판례가 똑같은 대법원 판결이라도 그 판례의 무게가 다릅니다. 전원합의체 거하고 또 어떤 한 부에서 한 거, 한 부에서 한 건 다른 부에서 깰 수가 있는 거고, 전원합의체에서 한 거는 전원합의체를 다시 열어야만 이제 그 판례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원합의체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형제의 한 분이었던 박시현 판사가, 박시현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 사건을 해서 참 더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근거가 된 게 또 이 민법의 그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자 그 계산 시점을 이 항소심의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부터, 그러니까 항소심까지가 1심과 항소심이 저 사실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적용 문제만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이 끝난 때부터라는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법전에도 없는 기준을 잡아서 그냥 대폭 이자를 삭감한 겁니다. 어디서 얼마나 끊어줄까, 국가의 부담이 안 가는 게 어딜까. 그래서 아마 최대한 늦춰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아마 2심 판결보다는 약간 며칠 더 몇 주 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이제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렵는 기준을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멸시효.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받은 다음부터, 요건 이제 이자에 관한 거고, 요건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건데, 6개월부터, 이건 민법상에 이제 6개월의 근거가 있다 해서 이게 근거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민법 179조의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한능력자. 근데 이게 제한능력자라는 게 뭐냐면은 미성년자나 뭐 무슨 법원에서 한정 치산자나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과거사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까? 왜 제한 능력자 기준을 적용해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대법원 판례도 새로운 기준이랍시고 이제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반세기 넘는 진실 은폐의 소멸시효 주장이 과연 정당한가? 인권에 관한 문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원론적인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조금 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일부 제동만 건 거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건들 중에서 여기 이제 그 대법원의 파기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납부거부 서창덕 씨, 아이고 이게 참 뭐 납부거부들 다 참 불쌍하죠. 불쌍하고 끔찍하고. 근데 이 서창덕 씨도 그래요. 저 계야도 납부거부인데 거기서 이제 그 계야도가 또 납부거부 많이 나온 서해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 갔는데 붙잡혀 갈 때도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이 해군이랑 해경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 놓고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도 해도를 가져오더니 이제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아니, 그 당시에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뭐 해도가 있습니까? 또 그 당시에 60년대 무슨 GPS 장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니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북한 배가 남쪽에 내려서 잡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해군이나 해경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월선을 한 걸로 이제 몰아붙인 거였고요. 또 여기 이제 요 보면은 문서에 남궁 길령이라고 있어요. 아주 고문 많이 한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에 당해갖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양반 이제 간첩으로 가서 풍비박산 나서 아들이 요즘은 이제 아들이 하고 관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 뭐 가정이 깨진 거죠. 가정이 깨져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북도에서 돌아올 때 이제 돌아와갖고 이제 되게 고문당하고 처벌받고 그러다가 17년이 지나서 84년도에 전주보안대로 또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전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김용성이라고 보안사의 사고뭉치 김용성이가 조작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지게 고문을 또 당하고 이제 간첩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제 글씨 삐뚤빼뚤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글씨를 하나도 못 쓴 게 내 손으로 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작성한 서류에다가 쭉 읽어주고 지장 찍어라. 아니 뭐 어제벙벙한데 그냥 손 갖다가 그냥 지장 찍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징역 10년. 그래서 15년 동안 국가기밀을 탐지한 간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부거부들은 2번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부거부 조작 간첩 사건, 뭐 이제 모든 납부거부가 두 번 처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납부거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몇 명쯤 되나 한 100여 명, 100명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있고 납부거부 전체로는 3천 몇백 명이죠. 3천 한 3,400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 수산업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았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뭐 반공법, 국가보안법 뭐 그런 걸로 다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 정말 재수 없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 간첩으로 또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경기도경에서 만든 사건은 이근환이가 많이 했고 또 전북도경에서 한 사건은 뭐 그러니까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하여튼 이제 하여튼 부안경찰서 이제 그쪽에서 했고 또 여기 계야도 이쪽은 전주보안대 김영선 같은 놈들이 내려와서 했고 또 동해바다에서는 속초 쪽에서 이제 또 많이 사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법원에서 이제 하여튼 재심해서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갖고 여기 이제 10억 배상이라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13억 배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보다 아마 2심이 좀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3억을 배상받았었는데 이게 6억으로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돈 매듭한다고
잃어버린 인생이 되돌아오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이분들이 자식들이 간첩 자식, 빨갱이 자식으로 몰려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구박을 당했습니까? 그 자식들한테 뭐라도 하나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얄궂은 게 뭐냐면은 그 재판을 하고 나면은 13억에서 6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60%든가 뭐 3분의 2든가 그 가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이미 돈을 다 썼죠. 그런데 이게 13억에서 6억으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받을 게 날라간 게 아니라 대개 저 가지급 해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줄어든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토해내야 하는 그런 지경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 반어법 행위자율전 팀에서 만든 그 카드 뉴스인데요.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가해자의 처벌과 사회적 청산. 2018년에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아람회 회원들. 여기도 또 기막힌 경우입니다. 아람회 금강회 사건이라고 한국의 정치 사건, 뭐 한겨레 신문에서 80년대 어떤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그러니까 전단 정권 집권 초기입니다. 전단 집권 초기에 아람이 돌잔치가 아니고 백일잔치예요. 백일잔치가 이 반고가단체 결성식으로 조작됐고, 그 아람회 피해자들 또 비슷한 시기에 오송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오송회 피해자들 등등이 모여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어떤 투쟁 사례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혼식이 있었고, 요 꼬마가 아람이에요. 김난수 씨, 그 당시에 육군 중위였나, 그런데 그 책이고, 아람의 사건 요 판결문집이 자료집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람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두 번 못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건 그냥 국가보안법 무죄라는 게 뭐냐면 반국가 단체를 빼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서도 형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반공법은 다 그래도 유죄를 해줬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좀 봐줬다면 법률적으로 봐준 건데, 이걸 그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만들어 버렸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법률적으로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검찰 조사의 어떤 자백을 본인이 부인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거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러니까 자백의 신빙성 부분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는 건데, 그걸 다시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간첩 사건이라는 게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과 같은 사건으로 걸려든 다른 사람의 검찰에서의 검찰 조서 진술, 그게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유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자백만 갖고는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그 검찰 진술 조서를 이 유죄의 증거로, 그러니까 두 명을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유죄 나오는 거예요. 내 자백에다가 저놈의 진술, 그리고 저놈의 자백에다가 내 진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82년도에 이제 이렇게 한 넉 달쯤 주었었죠. 그 고법에서 국가보안법은 그래도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어떨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대법원이 원심 파기하고 이제 돌려보내서 피고인들이 최고 1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이고 요거 이제 그렇게 가면은 파기환송심 또는 재항소심이라고 부르는데 재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람회 사건 때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인데 하여튼 2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요 사건의 판사가 아마 이성호 판사였죠. 이성호 판사가 이거를 그 당시로서는 이제 선구적으로 사죄를 잘했고 그 덕에 이분이 인권위원장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안창호 같이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좀 보수적인 판사지만 선배 법관들의 진실을 외면한 것을 사과한다 하는 식으로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도 받았죠. 이게 피해자가 많아요.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연 5%의 이자를 해서 원금이 86억에 이자가 120억 해서 전부 206억. 그러니까 피해자 이제 1인당 뭐 한 10몇 억씩 한 20억 정도 이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원금은 그냥 두고 연이자 5%를 해서 여기서는 83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거의 30년 치였는데 1년치도 안 쳐준 거예요. 이자를. 그렇게 하니까 이자가 120억에서 4억 원으로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06억 받았다가 90억.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전체 합쳐서 한 10몇억 20억쯤을 물어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안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안 주는 게 아니고 물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를 넘겨서 배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건 이자 계산이고요. 이건 소멸시효 문제가 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게 재판들이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모든 피해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돌이키기도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도 싫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하다가 다른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있다가 이기는 거 보고 배상금도 받았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이제 뒤늦게 이 재판을 또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또 연락이 안 됐던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이 돼서 하기도 해서 재판이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장인 재판도 장인도 따로 주범인데 따로 제일 늦게 받으셨어요.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많아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뭐 손배소가 파기환송이 됐고 16억 배상하라고 이제 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 재판이에요. 가족 재판이었는데 아까 건 이제 피해자들 재판이고 근데 보상 확정 후에 6개월 안에 소송 안 냈다고 소멸시효 지났고 거기다가 불법 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건 아주 더 고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진실화위원회의 조사로 불법 행위가 입증된 걸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불법 이제 고문 피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에 고문했던 사람이 나 고문한 적 없어 그 얘기를 받아들여 준 셈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돼서 했고 추가 배상 안 된다. 추가 배상 이게 그러니까 저 아람의 사건은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걸린 거예요. 이자 계산 걸렸지, 소멸시효 걸렸지, 추가 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민주화 보상법이 있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 갖고도 보상을 해줬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닌 다른 일반 민주화운동 갖고도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회가 만들어져서 했는데 거기서 보상을 받았으면 이거 땡. 그러니까 그때 보상금이 아주 작았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회 보상금이. 근데 그거 일단 받았으면 땡.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 기가 막힙니다만, 정원수 목사님 사례는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2번에 걸쳐서 다뤘었습니다. 또 제가 참 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할 때 정원수 목사님이 보상금을 못 받으셨지만 2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어려운 처지인데 아니야 나 괜찮아. 뭐 아마 그 어떻게 해서 사슴농장인가를 하셨는데 저기 남원이죠. 남원에서 아니야 남원이었던 것 같아요. 남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농장까지는 안 가고 강연했던 하러 이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연락이 돼서 또 밥도 한 끼 잘 먹고 돈 떨어지면 또 연락해. 아주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 한다 이제 그 많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유승용하고 길고 꼬마아이 아주 저 깜찍한 아이 나왔었던.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그 가슴 아팠었던 건 이제 영화적인 장치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그 유승용 배우가 그 좀 그러니까 정신 그 장애인,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수 목사님이 그런 분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를 사게 돼서 이제 좀 속이 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이고 사제 분별이 가장 확실하고 또 이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어떤 특별한 자세를 또 보여주신 우리가 화해와 용서라는 부분에서 또 고민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신 분입니다. 이 7번 방의 선물은 이 정원선 목사님에게는 꼬꼬무에서도 이제 했고 꼬꼬무 우리 장도연 씨나 백지영 씨 다 출연자들이 이제 정말 이 사연에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출연진들이 다 울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것도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김현옥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와우 아파트 지었던 불도저 시장. 이 사람이 이제 서울시장 한 다음에 내무장관을 했어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서울시장을 그만뒀다 박정희가 다시 데려다가 내무장관을 시켰는데 이때 이제 이게 유신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속으로 유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력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 사건을 해결해라.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랬더니 내무장관이 시한부 체포령을 내렸어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문책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시한부 체포령 바로 전날 정원섭 선생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마치질 못했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만화가게 주인이 이제 범인으로 덜컥 잡힌 겁니다. 그때 이제 은행 강도 납치 사건, 부산 유괴살해 사건, 춘천 사건 해서 강력 사건이 많이 날 때 그때 이제 박정희가 이제 유신을 하면서 이제 사회 분위기를 확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강원일보 기자도 아니 검거령 바로 전날 잡힌다는 게 이게 참 수상한 거다. 이제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원섭 목사님이고 어떤 당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춘천 어린이 살해범 범행을 자백했다.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결국 자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증거라고 한 게 연필. 아들이 이제 연필인데 이제 연필 갖다 놓고 연필이 있었다 하는데 이제 경찰이 이거 사건 조작을 할 때 원래 목격자가 봤던 연필은 몽당 연필이었는데 이거 새 연필을 갖다 놓고 이거 네 거 맞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연필 맞아요라고 했는데 그게 증거가 돼갖고 아버지가 잡혀가서 이제 살인범이 됐으니 아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아버지가 이게 그 아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신경 쓰고 이게 뭡니까 하고 경찰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증언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웃긴 게, 야, 그 이제 범인의 치모가 발견됐는데, 치모라는 게 그 거기 거시기 털 아닙니까? 꼬불꼬불한데, 이때는 DNA 기술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원섭 목사님 치모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모양이 똑같다. 아니, 치모라는 게 다 꼬불꼬불,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그 증거 현장에서 나온 거는 A형, 정 목사님은 B형이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증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참 나쁜 놈이죠. 이 검사가 아람의 사건의 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원섭 목사님을 한 게 아니라 이 정용식이라는 그 검사를 반환법 행위자로 이제 우리가 그 하면서 아람의 사건도 다루고 정원섭 목사님 사건도 다루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빛이 발견됐다. 이제 그러는데, 이거 참 정원섭 목사님이 대머리예요. 대머리가 빛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이 정영식이라는 검사놈도 대머리입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만화가게 종업원을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17인가 8 먹은 그 처자를 고문해 갖고 이제 하여튼 목사님 빚이다. 그렇게 자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 동네 주민이 정원식한테 유리한 정원섭이죠. 정원섭 목사한테 오자를 썼네. 예. 정원섭인데 다 정식으로 잘못 썼네. 정용식 검사가 정용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작성할 때 오자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목사님한테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그 정원섭 이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동네 주민, 그다음에 만화가게 종업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위증죄로 구속을 해버려서 징역을 살렸어요, 실제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경찰의 고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소녀가 그 성폭력을 당하고 죽었는데 정원섭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저 종업원이랑 뭐 어린 소녀들 그 만화가게 주변에 있던 소녀들 성추행 당한 걸로 증언을 하니까 이제 뭐 두들겨 패고 고문하니까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법정에 가서 부인했다가 징역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정원섭 목사님이 감옥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을 정원섭이 이제 살인범이다. 그렇게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재예요. 이인재도 그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뭐 증거 뭐 판사가 오판도 할 수 있죠. 오판도 할 수 있지만 오판을 했으면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과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죽고 싶었겠죠.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 이우정 선생님 누구냐면 3.1 구국선언 사건의 주역입니다. 한신대 교수였죠. 한신대 여교수고 그 신소설 쓴 이해조 선생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씨 왕실하고 이제 아주 가까운 집안인데 그 이우정 선생님이 그 한신대 선생님이었거든요. 아마 면회를 가셨던 모양이에요. 원서봐 억울하지? 죽고 싶지? 그런데 죽지 마라. 네가 그 자살하면은 너를 이렇게 제작한 놈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억울함을 밝혀라. 그게 참 큰 힘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원섭 목사님이 죽을 생각을 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참 기막힌 얘기죠. 명예로운 용서를 추구했습니다. 고문한 경찰 용서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용서가 왜 이러냐면 저희 집사람도 정말 그 8시간인지 9시간인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하다가 박근혜를 용서했대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이제 막 그럴 때. 근데 그 용서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정원섭 목사님의 경우에는 뭐냐면 명예로운 용서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 누명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당당한 상태에서 용서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리고 아들한테는 사진범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벗겨주고, 또 아들은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어요.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되 나 고문한 사람은 벌하지 말라. 이제 그런 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누구냐면 이범열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사법파동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법파동이 일어난 게 이범열 변호사한테 구속영장을 이 공안검찰들 김정건이 이규명이 그런 놈들이 구속영장을 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법파동 때문에 옷을 벗었죠.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1심은 아니고 항소심부터 맡았는데 이분이 뭐 재판에서 졌지만 그래도 그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왜 항소심은 그 사건 당시니까 그래도 훨씬 더 그 관련자들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용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비록 졌지만. 그래서 그 기록을 다 뒀다가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여튼 정원섭 목사 징역 살고 나왔는데 그 기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반드시 이제 이분이 암으로 걸려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기록이 있으니까 이 기록을 갖고 싸워라.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재심을 받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죠. 이범열 판사님이 굉장히 유능한 법관이었고 판사였고 또 유능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었고 그 억울함을 그 당시에도 낱낱이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재심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찬훈 박찬훈 변호사가 이번에 하여튼 하여튼 하도 이번에 사건이 많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권 변호사예요. 한양대 교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였죠? 하여튼 그 사건이 났을 때 재판관 임명권이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걸 쫙 또 정리를 해서 올리는 글도 쓰시고 하여튼 지금도 그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풀리려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뭐냐면 우선 진짜로 그 사실 자체가 무죄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좋은 판사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경찰, 악랄한 검사, 그리고 또 악랄한 그러니까 나쁜 판사 내지는 무능한 판사. 눈이 먼 판사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정원섭 목사님 같은 분 유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36년 만에 이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게 누명을 벗고 무죄다 이제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서 재심을 신청했다. 이제 누명을 벗었으니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예로운 용서, 가혹행위를 한 경관들을 용서하겠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진실 향한 불굴의 의지에 재판부도 경의를 표하고요. 그래서 이제 26억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6억을 배상받게 됐는데 소멸시효도 빵원이 된 겁니다.
세상에 나죠 정말. 그 6개월 소멸시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그거 받아놓고 천천히 민사를 위해서는 민사에서는 형사하고 민사하고는 또 기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제 뭐 하여튼 시간 끌다 보니까 6개월이 훅 가버리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6개월 훅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 6개월 지난 거야. 뭐 그애가 그래서 청구를 해서 26억까지 받았죠.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갔더니 그 전까지는 6개월 시효라는 게 없었거든요. 갑자기 엉뚱한 걸 들고 나오더니 없는 거야 하고 빵원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금은 우리 가족의 피값인데 다시 무기징역을 받는 기분. 여기 이제 이 가슴 만지고 있는 이 양반이 박찬훈 변호사예요. 박찬훈 변호사 다른 데 보면은 요 옷 입고 찍은 사진이 여기 있네요. 박찬훈 변호사.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더군다나 7번 방해 사건 그 7번 방해 선물 영화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빵원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건 관련자들한테 그러니까 배상금을 그 신청한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판결에서 경찰과 한테 이제 24억을 배상해라. 이제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분이 그 명예훼손 용서를 하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문 경찰한테는 받지 않겠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결이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경찰은 배상을 해라. 그런데 판검사를 빼준 거예요. 판사만 빼준 게 아니라 검사도 빼줬는데 검사는 정말 악랄한 놈이었거든요. 검사까지 빼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밑에 그 고문 경찰관들 그놈들도 참 그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용서를 하셨는데 어제 이 정용식이 빌딩 몇천 씩 갖고 있는 정아무개 검사는 왜 배상해서 빼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내가 돈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만 준다 해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가 고맙게 받을 거고 소송 안 할 거다. 이분은 사과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슴농장 뭐 하면서 나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 아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큰 보상금도 못 받으셨는데 했더니 걱정 마. 그래서 하여튼 이 정영식의 아람 회사권의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고요. 2021년에 떠나셨습니다. 인혁당 사건, 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어제가 인혁당 사건 어제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어제. 그러니까 이게 방송 나갈 때는 일주일 8일 전이겠네요. 4월 9일이 인혁당 50주기입니다. 50주기였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여러 팀으로 나눠서 재판을 했어요. 세 팀인가로 나눠서 재판을 했는데 지연이자를 14개월치만 해라. 그것도 뭐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는 사건인데 75년부터 해서 그 75년 4월부터 계산해서 이자가 400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14개월치만 2009년 11월부터 계산해서 14개월치 이자 14억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은 235억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635억에서 250억이 드니까 얼마가 준 거예요? 400억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죠. 그래서 배상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국정원의 채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혁당 재건이 피해 배상금 251억을 물어내라. 기막힌 노릇이죠. 하루 이자만 38만 원. 압류에 경매에 신용불량에. 국정원이 사람 죽여놓고 그 다음에는 돈 더 나갔다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수 소송하면은 뭐 정부가 다 이기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례를 내버렸고 그걸 법원에 들고 가니 대법원에서 그 결정한 건데 다 판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지는 겁니다. 다 지는 걸로 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뭐 배상금 조금 받나 보다 했다가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창일 선생님, 이 강창덕 선생님이죠. 예, 강창덕 선생님인데, 물고문, 전기고문 하더니, 이제 고문 하더라. 말년에, 그래도 이제 좀 매덕 받아서, 그러니까, 이 노후 좀 편안하게,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족들한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가족들이. 그 가족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했다가, 갑자기 물어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미치고 팔짝들 놓으시죠. 전창일 선생님. 물고문 전기고문의 사형도 모자라서 이제 이자 고문이냐. 국가가 씌운 인혁당 빚고문 촛불정보가 과감히 풀어야 임고호 선생님입니다. 촛불정보가 풀어야 하는데 촛불정보 어떻게 했습니까? 못 풀어줬어요. 빚고문까지 해서 인혁당 피해자들 2번 논다 했는데 뭐 이제 집도 뺏길 판. 뭐 그렇게 이제 아주 올렸죠.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다 못했습니다. 그럼 국정원이라도 포기해야지. 서훈, 박지원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이걸 다 검토를 했죠. 그리고 이거 풀어야 한다. 근데 뭐냐면은 그 참모들이 다 못한다는 겁니다. 배임죄에 걸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명박 정부 때 배임죄라는 거 한국에만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배임죄를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법원에서 판결로 해갖고 화해해라.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현주 사장이 그 법원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 끝까지 재판을 안 해서 승소하면은 몇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하고 난리굿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배임죄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참 민주당이 되게 잘못한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든지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게 한동훈이가 해줬어요. 한동훈이가. 이게 뭡니까? 한동훈이는 뭐 말은 뭐냐면은 여기 한동훈도 배임된 처벌받겠다. 이게 배임이면 내가 처벌받을게라고 밑에 놈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담을 만들어냈죠. 근데 어떤 놈이 검찰에서 한동훈을 배임죄로 걸겠습니까? 한동훈이니까. 이제 그 자신감을 갖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정치하려니까 이런 미담 사례를 축적하는 거예요. 또 이거 사안 자체가 한동훈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동훈이 봐도. 이자를 깎아줬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한동훈 선수의 미담 사례로 끝났습니다. 정말 촛불 정부의 무능. 이거는 배임죄로 처벌해라 하고 정치인 장관이면 그리고 안 되면은 대통령 멱살을 잡아서도 이건 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설득해서 민주당이 180석 하고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특별법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결 안 한 거예요. 그런 무책임함, 무기력함이 정권을 내준 겁니다. 아마 이번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거죠.
그러니까 인혁당 빚고문으로 10년을 끈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의 말년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비대 쪼들겨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배신감을 느끼고 한동훈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창익 선수가 한동훈의 그 자신감의 원천은 한동훈이 검찰 일하는 든든한 배경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또 박동훈 선생 사건. 지금 진실의 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죠. 국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죠. 27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이거 하자면 할 얘기 무지 많은 사건이에요. 이거 그 1심에서 사형 때린 판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판사인데 김원무라고 아주 골수 TK인데 그래도 그 김원무 판사가 이 사건에서 박동훈 사건에서는 사형을 줬지만 우리 그 사법사상 획기적인 판결을 냈습니다. 이 박동훈 사건 한 달쯤 뒤에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저 원효도 윤노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고문에 의한 자백을 깨고 완전히 무죄를 선고한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에요. 우리 사법사상. 그래서 똑같은 판사가 어떻게 한두 달 사이에 이럴 수 있냐. 공안 사건과 이제 일반 사건 차이가 있었고. 그런데 이 양반이 또 나중에 87년도에 그러니까 아직 6월 항쟁에서 박정철 사건이 사건으로 터지기 전에 또 그 고등법원에서 간첩 사건 무죄를 2건이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전두환이가 뭐 이런 판사가 아직도 있어. 뭐 그렇게 이제 화를 냈는데 박정철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잘 넘어가고 나중에 뭐 재산 문제도 이제 하여튼 곤욕을 치르다가 옷을 벗고 뭐 하여튼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고 이거는 국정원과거사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은 워낙 조작이 심하다 보니까 국정원과거사위의 그 조사관에 또 조사관 입장에서도 큰 업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이 사건은 조작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해갖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신경은 못 썼던 사건이에요. 송시일가는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달렸는데 그래서 국정원하고 싸웠는데 이 사건은 좀 쉽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우리 저 조용환 변호사 또 송소연 그 진실님 송소연 선생 고생 무지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이제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뭐 얘기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기막힌 사건입니다. 기막힌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 무죄 받았어요. 농협직원이었어요. 농협직원. 아주 뭐 사건 들여다보면 기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찢겨 나갔고 지금은 재혼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아들들 그래서 이제 이분 나와서 그 감옥 갈 때 헤어졌을 때 요만한 애기 한 4살인가 그만한 애들만 보면 아주 미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아들하고는 하여튼 또 이제 그 헤어진 그 부인하고 아마 회복이 좀 잘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그 어떤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효 2달 넘겼다고 16 억울한 옥사제 배상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주심을 했던 민일령 대법관이 저희 형 친구인데 지금 누구냐면 진화의 그 박선영 남편입니다. 지금 아주 진화에 가서 아주 뒷목뻑뻑하게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령 일으키고 임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게 뇌물성 아니냐 재판관의 아니냐 말썽도 많았었는데 하여튼 다행히 정영식 재판관이 8대0으로 주심으로써 이제 8대0 파면 인용편에 쓰긴 했지만 그 말썽이 났었던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사 국가폭력을 옹호한 사람의 진실화해위원장을 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기위원회를 연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선영 이걸 임기 연장을 해주면 박선영이가 계속 할 것 같아서 아예 그 문을 닫고 3기를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심, 2심 다 이겼는데 그래서 이게 뭐 56억을 받기로
가족이 26명이나 되니까 56억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1인당 2,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영원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박동훈 선생 사례가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우리 조작간첩 사건에서는 송씨 일가 사건하고 이 진도간첩단 사건이 아주 유명한 대표 사건인데 안기부가 80년대 초반에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박동훈 선생이 이제 이렇게 돼서 손배소 시한도 알려주지도 않고 변호사는 다 3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 법원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다 3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6개월 들이밀어 갖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대법관 법학자도 이제 다 이상하다 그렇게 했고 공의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바로 잡아지겠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안기부는 간첩으로 몰더니 법원은 배상금 줬다 빼앗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거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러니까 이 과거사 관련 소멸시효 문제, 이자 기점 문제 이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긴급조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상당 부분은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뭘 하려고 했냐면 상고 법원을 얻으려고 그다음에 법관들 해외 근무하는 그 포지션을 몇 개 더 얻어내려고 아이고 참 이 억울한 피해자들 사법부가 공안기관과 공모하거나 공안기관의 위세에 눌려갖고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좀 하급심에서 바로잡은 걸 그거를 빼앗아갖고 재판거래를 하려고 하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지금 이 양승태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그 사법부 이번에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그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 카르텔의 수장이 양승태입니다. 그 카르텔의 수장.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양승태를 적폐청산으로 사법농단으로 잡아놓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전체가 무너진 걸 보니까 양승태가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나서서 이렇게 이제 그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이제 정말 법비 죽은 말을 제가 되살려서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 온갖 비적이 다 있지만 비적대의 천국이지만 그 비적 중에서 제일 무서운 비적이 법 갖고 장난치는 비적이다. 그래서 2009년도인가요? 이명박 때 이제 법비란 말 죽은 말이었죠. 그걸 살려내서 법비라고 쓰다가 법비란 말이 어려운 이제 법꾸라지란 말이 이제 또 유행하게 됐습니다. 우병우, 김기춘이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양승태가 법비 중에 법비죠. 법비의 우두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부 협조 판결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서 목사님도 그렇고 국가가 잘못했다. 우리가 원하는 손해배상은 한 줄의 진실인데 국가는 사과를 안 합니다. 아득바득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뭐 고문이 있었지만 저거 간첩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들 속을 뒤집어 놓고 이게 재심을 통해서 돈 받는다는 게 옆에서 지켜보면 못할 짓입니다. 그 트라우마, 그 간첩 그 얘기를 그대로 공소장 와서 그대로 똑같은 주장하는 검사들 있어요.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4.3이나 뭐 납부거부에서는 그냥 이거 과거에 기소가 잘못된 거니까 무죄를 구형합니다. 또는 뭐 백지 구형을 하거나 뭐 정상적으로는 무죄가 맞습니다. 공소 취하를 하거나 이제 그래야 하는 건데 뭐 그 검사에 따라서 아득바득 그렇게 달려드는 검사들 많습니다. 진도간첩 사건.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간첩 피해자가 또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 신문에 요만하게 난단 말이에요. 손바닥만 하게 나나? 요새 지면이 굉장히 늘었죠. 옛날 8면이 있을 때하고 다른데 그때는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납니다. 정치면 톱으로 나든지 사이드 톱으로 나든지 살면 톱. 보통 그 정도 비중으로 나거든요. 이 진도간첩단 사건 이렇게 크게 그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사이드 톱으로 났고 뭐 다른 신문은 더 크게 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재심 보도할 때는 얼마나 보도해 줬냐. 아니 이 크기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언론사 이렇게 임색한 겁니다. 사실 조작간첩 사건에는 언론도 책임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양승태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가 부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촛불로 이제 그 박근혜도 물러나고 양승태도 물러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권력 피해 배상에 법원이 들쭉날쭉한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 사건들이 이제 뭐 민청학령 긴급조치 배상이 수천억이니까 과거사의 호리휘는 국가재정.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승태가 이제 사법농단을 하고 재판거래를 해서 보상금을 확 깎아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폭력에 손배시효를 까다롭게 적용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 문제. 긴급조치 국가배상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다음에 민주보상금 받았으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된 거예요. 이자 계산 시점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현 정부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박정희 정권 피해자의 배상에 제동이 걸린 게 노골화됐다. 대법원이 도대체 과거사 왜 역주행을 하는가?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예측보다 더 나간 거죠. 재판권을 한 건. 더 나가서 이제 그렇게 피해자들이 양산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진보 언론에서 과거사 역주행을 경고했었고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는 통치 행위다. 그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판. 그래서 과거 이제 전두환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같은 거죠. 그래서 민변에서는 대법원이 유신의 품에 안겼다. 이제 그런 성명을 내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참 뭐 우리 주변에 친한 선배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납부거부나 조작간첩 사건들보다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낫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한.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건 그냥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일본 관련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그 재판거래 하는 데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들 이것들도 이제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박근혜와 재판거래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대법원에 막힌 과거사 배상을 헌재가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로 사람들이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헌재도 그렇게 들고 가는데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이박는 치받는 판결이 나옵니다. 보통 법원 조직법에 보면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니까 그 상급심의 판결이 있고 그런 판례가 나오면 하급심은 그 판례에 따라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고 치받는다고 그러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거야.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이 법원 사회에서 하급심에서 상급심 치받는 게 뭐 일반 학계에서 지도교수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논문 발표하는 것에 훨씬 어려운 거죠. 훨씬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판결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법원에 용기 있는 판사가 많아서라기보다도 대법원 판결이 그만큼 엉터리였고 권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피해자들은
헌재도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새로 이제 소송 제기한 것들을 하급심 젊은 판사들이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양승태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긴급처치 배상 판결을 한 판사들을 징계하려고 했어요. 지독한 거죠. 자기가 나쁜 판결을 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이 사법농단이 아주 그 도를 지나친 거고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게 뭐 이탄희 판사나 이제 이런 판사들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하면서 그게 그 사법농단 사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양승태 감옥 가고 그 뭐 적폐청산 이게 그거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걸 처리를 잘못한 게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키워준 거죠. 법원. 그래서 판사들이 검찰에 가서 울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요새 법원에서 다시 다 무죄를 주고 있죠. 하여튼 사법카르텔이 참 공고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를 이제 재판관의 정황이 밝혀지고 헌정유죄입니다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양승태가 지금 다 재판을 무지 끌었죠. 뭐 몇 년을 끌고 증인을 몇백 명을 동원을 하고 뭐 인해 전술로 하고 그걸 또 재판부에서는 다 받아주고 재판을 아주 그러니까 정말 말아 잡숫다가 말려먹고 재판부가 몇 번 바뀌고 요번에 이제 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투입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그걸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부가 정기 있을 때마다 바뀌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결국 뭐 5, 6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시작을 했나요? 뭐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헌재가 이제 요거 긴급조치 해석 배상 시효 손배 불인정. 그러니까 그 민주운동에서 보상 받았으면은 손해배상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3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헌재가 이제 위헌 여부를 판결을 했는데 양승태 대법이 후퇴시킨 과거사 배상을 헌재가 바로잡았다. 민주운동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길이 다시 열렸다. 박수 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승태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 53건은 취소할 수 없다. 물론 헌재로서도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 속에서 이게 사심이냐 헌재가 이제 이런 그 고민 또 위상의 문제 권한쟁의 문제 그런 게 있어서 헌재가 피해간 거예요.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헌재와 대법원 간의 묘한 균형이 그래도 몇십 년간 이루어졌는데 이걸 대법원 판결을 건드려 버리면은 그게 깨진다. 그게 깨지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전면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억울한 부분들은 바로잡을 기회가 영영 박탈당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그 구성된 국회에서 파기 재판 문제, 뭐 이재명 후보의 파기 재판이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과거사 쪽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 정원선 목사님, 또 서창덕 그 납부거부님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정원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박동훈 선생은 지금 살아계시고 아람해 피해자들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또 인혁당 재건이 분들 그러니까 그 단지 이제 빚 고문이 청산 빚을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래 주기로 했던 거 줘야죠. 원래 주기로 했던 거.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들이 열려 있는데 이 헌재가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 판결이 전향적이지만 이 53건 피해자들을 그냥 남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안 된다. 재판 취소를 해야 한다. 소수 의견을 낸 게 이석태 재판관하고 김기영 재판관 두 분이 그런 판결을 냈지만 다수 의견이 이제 아니다. 그냥 두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재심은 안 돼. 그렇게 했고.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뭐 배상 책임 없다. 사법농단 세력의 이제 해결 논리가 또 아직도 일부 남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파기 재판 택도 없습니다. 파기 재판이 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워낙 우리 그 파기 재판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도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기 환송을 많이 하지 파기 재판은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기 재판이라는 게 이런 참 기막힌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파기 재판 맞지도 않고요. 또 엊그제 대장동에서 김만배인가 그 사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전제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정 기자도 뭐 되게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를 갖고 장난치는 게 아마 저놈들 생각에는 파기 재판보다 더 세고 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파기 재판은 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그 한 건이지만 헌재를 갖고 장난치는 거는 이재명한테 걸려 있는 여러 사건들. 그 다음에 뭐 새로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이렇게 저 꼼수를 써서 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이 파기 재판을 갖고 준비할 때는 파기 재판이 저놈들이 붙들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푸라기가 아니라 바다에 스티로폴이 저놈들의 바다에 아직도 스티로폴이 둥둥 떠다니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바다가 차갑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죠. 저놈들이 참 기기묘묘한 방책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독수가 한떡수가 되고 한독수가 한독수를 부인하고 얘 살다 보니까 한동훈이 착해 보이질 않나 아니면 황교안이가 한독수보다 100배 낫네요. 황교안이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을 했지만 그 자기가 지명할 수 있는 그 헌법재판관 저 한덕수식으로 하면 지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 몫은 아니다. 차기 정권은 당연히 그 당시에 문재인이 그 당선될 게 유력시 되고 있어서 민주 진보 진영 쪽으로 넘겨가지면 그게 순리라고 생각해서 임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례에 따라서 12월 달에는 한덕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추천목까지 안 했던 작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탄핵 사유고 그다음에 내란죄 철저히 수사해서 한덕수는 남은 인생을 이건 분명히 공모 정황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약점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면 그 약점까지 털어서 한덕수는 감옥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원을 가진 자가 마지막 관원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않은 여기도 관이에요. 관. 그리고 정부미를 맛있게 오래오래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게 한덕수에게 정부미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기 재판 택도 없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